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렉처고요. 요 렉처 암 인트로인데, 지금 우리 일정이 한 학기 일정이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 수업밖에 없어갖고, 한 번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1시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전체를 커버하기가 진짜 빠듯하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이걸.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학부 생들 기준으로 코스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수업하고 수업당 1시간 15분.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수업하는 거로는 이거 뭐 다 커버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암 인트로긴 한데 어, 그냥 뭐 제 생각에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냥 빨리빨리 스킵하고 중요한 거 이제 뭐 인스트럭션 뭐 좀 이 핵심 내는 부분만 빨리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인트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뭐 그냥 웹페이지. 지금 한번 가보시면 이제 워낙 머신러닝 쪽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쪽으로 나오네요. 뭐 이런 또 바뀌었나? 예, 얘네들이 이제 또 AI 쪽으로 또 이제 하드웨어를 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스마트폰 안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NPU라고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 뉴럴 프로세싱 유닛. 그죠? 그런 뭐 CNN 같은 모델을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이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드웨어가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계산량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암도 자체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AI 엑셀러레이션을 위해서. 뭐 이토스라고 하는 IP거든요. 이토스라고 하는 IP인데 NPU. 암의 이제 뉴럴 프로세싱 유닛인 거죠, 얘가. 얘를 이제 우리가 라이선스 받아갖고 원하면 라이선스 돈 주고 사서 이제 우리 IC에다가 우리 SOC에다가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페이지고 넘어가고요. 요건 제가 빨리 그냥 암은 사실 역사가 굉장히 짧은 사실 뭐 CPU가 그런 것 같아요. 인텔 CPU도 사실 보면 1968년에 인텔이 창업을 했고 68년이면 뭐 이제 50 뭐 몇 년인가요? 50 한 2, 3, 4년?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세상을 어쨌든 그런 이제 프로세스들이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뭐 CPU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근데 암도 마찬가지인데 1980년 이제 에이콘이라는 회사에서 암 아키텍처를 처음 만들었는데 불과 40여 년 전 이제 암은 1990년에 거기서 이제 스핀오프된 회사고 그러니까 한 30년 조금 됐네요. 그렇죠? 30년 정도. 그다음에 2014년에 32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아이사 가장 많이 사용된 아이사 32빗 아키텍처 인스트럭션 셋이고 양으로 봤을 때 양으로 왜냐면 뭐 우리 데스크탑 뭐 노트북 거기서는 인텔 x86를 사용하지만 암은 이제 인베드 시스템 시장을 이제 타겟으로 하잖아요. 인베드 시스템은 이제 스페셜 퍼포스 컴퓨터 TV에 들어가는 내장형 컴퓨터 마이크로웨이브에 들어가는 내장형 컴퓨터 그렇죠? 뭐 세탁기 저기 뭐 에어컨 그런 데 들어가는 내장형 컴퓨터 그러니까 뭐 우리 집만 생각해 보더라도 암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전자 디바이스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노트북 데스크탑에 비하면. 그러니까 양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 CPU다. 그리고 2011년에 64비트 아키텍처를 이제 어나운스 했고 암 버전 8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10년 전에 10년 전에 나왔고 작년에 버전 9을 이제 어나운스 했어요. 얘의 차이는 여전히 64비트 아키텍처고
여기다가 이제 머신러닝, 아까 얘기했던 그런 머신러닝과 그다음에 보안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이제 그런 하드웨어 피처를 더 추가를 해갖고 버전 9 아키텍처를 작년에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이 이제 암을 사용하고 있다. 되고 그 소프트뱅크죠. 그 일본 회사가 이제 암을 인수했죠. 한 40조. 16년에 5년 전에. 근데 요즘에 이제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최근에. 그래서 여전히 이제 소프트뱅크. 지금 여기 암 버전 8, 9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암 버전 7, 암 버전 7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32비트 아키텍처. 32비트 아키텍처.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그 삼성 MPU에 우리 삼성 스마트폰 있잖아요. 삼성 스마트폰에 삼성 MPU가 있는데 그 안에 그 안에 64비트 이제 요거 버전 8, 64비트 CPU가 있죠. 뭐 4개, 막 8개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또 MPU가 있거든요. 근데 MPU 내부에도 CPU가 있어요. 근데 버전 7, 32비트 CPU가 있더라고요. MPU 내부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OS, MPU 내부에서도 운영체제, 리눅스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아직도 하여튼 버전 7, 버전 8, 이건 뭐 버전 9은 최근에 발표됐으니까 많이 사용된다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요. 요거는 그냥 뭐 지나가고요. 이거는 뭐 회사, 암 커스터머, 파트너, 실리콘 파트너, 뭐 디자인, 캐드 파트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트레이닝하는 파트너인데 실리콘 파트너라고 하면 그거죠. 암이라는 회사가 IP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잖아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TURA,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인텔처럼 뭐 칩, 하드웨어 그걸 파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이제 소프트코어 같이 이제 베릴로그로 설계한 그런 파일이라고 하면 편할 것 같은데 이해하시기에 파일을 걔네 그러니까 설계를 라이선스를 주는 거예요. 삼성 라이선스, 삼성에다가 퀄컴, 애플에다가 라이선스를 주면 그리고 삼성에서는 그 암코어에다가 이제 자기 주변 로직을 붙여갖고 하나의 이제 SoC 시스템 온 칩을 만드는 거죠. 그런 IP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잘 뭐, 보이시나요 이게? 삼성이 여기 있고 좀 오래되긴 데이터긴 해요. 2008년 데이터인데 지금도 여전히 뭐 유효하니까요. 삼성 그다음에 여기 LG도 있고 LG도 있고 뭐 인텔도 있고 여기 뭐 IBM도 있고 뭐 거의 모든 회사가 이제 실리콘 커스터머 혹은 파트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서포트는 이제 CAD,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그런 IP를 라이선스 받으면 그런 SOC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툴이 필요하죠. 이런 CAD 툴. 요번에 이제 숙제하시면서 간 비바도 그게 이제 일종의 CAD 툴이죠.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CAD. 컴퓨터 에이디드. 컴퓨터가 도와준대. 뭘? 에이디드 디자인하는 걸. 하드웨어 디자인하는 걸.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SOC를 만드는 걸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쉽게. 뭐 하나 예를 들면 베릴로그로 우리가 설계를 하지만 CAD 툴이 걔가 자동적으로 걔를 우리가 RTL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드웨어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면 좀 용어들이 많이 생소할 텐데 우리가 베릴로그라는 랭귀지로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신세시스 한다고 그래요. 신세시스. 합성 우리말로는 합성을 하면 얘를 이제 이렇게 게이트, 로직 게이트 같은 걸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플럽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게이트들로 실제.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렇게 컴파일 한다고 그러잖아요. C 코드를 짜면 얘를 이제 컴파일하면 이 바이너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드웨어에서는 설계를 하고 랭귀지를 이용해서 CSS 하면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도와주죠. 이렇게 나오도록. 비바도 같은 툴이. 비바도 같은 CAD 툴. 소프트웨어야 뭐. 그렇죠. 하드웨어가 있으면 CPU가 있으면 뭐 사용해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보면 뭐 TV, 프린터, MP3 플레이어, 하드 디스크, 디지털 카메라 뭐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간다. 라우터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다. 요거는 이제 ARM의 이제 약간 역사를 여기 보여주는 건데요. 버전 7부터 ARM 아키텍처, 우리가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버전 7, 5, 6, 7 우리가 공부할 거, 요 콜텍스 A9 지금 버전 8, 9까지 지금 나왔다고 그랬죠. 8, 9 요거를 우리가 공부한다. 그냥 요거는 지나갈게요. 요 계속 32비트 아키텍처긴 한데 옛날에 저 이름을 좀 되게 이상하게 썼어요. 제가 25년 전에 회사 다닐 때, LG 다닐 때 얘를 좀 썼었거든요. ARM7 DDMI. 요거는 뭐 에크로님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네. 버전 7 우리가 공부할 건 요거고 이제 버전에 따라서 이제 어떤 뭐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이 추가되고 하는 건지.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하드웨어 기능이 추가돼서 좀 더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좀 시큐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하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들이 점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런 아키텍처들이. 어, 저젤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자바 바이트 코드를 그 자바 버추얼 머신 없이 그냥 CPU가 바로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드웨어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벡터 플로팅 포인트, 그다음에 뭐 CMD,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하나의 명령어로 멀티플 데이터, 네 개의 데이터를 뭐 동시에 처리, 예를 그런 거죠. 보통 우리 CPU 인스트럭션은 SISD라고 얘기할 수 있죠. 싱글 인스트럭션, 싱글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add하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면 R1, R2, R3 이거 더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의 페어, 한 쌍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요거 하나의 명령어가 싱글 인스트럭션. 하나의 명령어가 이제 하나의 원 페어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저장하는 건데 CMD의 얘는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멀티플, 네 개의 페어 예를 들면 네 개의 페어의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그런 구조. 보통은 이제 멀티미디어 그 처리할 때 많이 하죠. 뭐 화면 우리 이 컴퓨터 화면에 보면 이제 픽셀들이 있잖아요. 그런 픽셀들은 독립적인 데이터들이니까 픽셀을 뭐 네 개의 픽셀을 동시에 처리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하나의 픽셀이 뭐 8비트다. 8비트로 표현된다. 그러면 네 개의 픽셀을 동시에 하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멀티미디어 쪽에서 좀 CMD가 많이 이제 사용이 돼요. 그다음에 니오는 이제 코 프로세서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블락 다이어그램인데요. 뭐다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만 보시면 CPU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니온 코 프로세서 그 이제 CPU를 도와주는 거죠. CPU가 하기 좀 버거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이제 특별한 하드웨어를 설계해 놓은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이 플로팅 포인트 유닛도 그 실수를 처리하는 그 하드웨어 엔진도 이제 옆에 따로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 그 렉처가 있긴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트러스트 존 얘는 좀 보안 쪽에서는 좀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보안학과에서는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러스트 존 암이 제공하는 그런 보안 아키텍처 우리가 TEE라고 보통 아카데미아에서는 얘기하거든요. TEE 트러스티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execution EXE execution 환경 environment 실행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 TEE 그렇죠? TEE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CPU 벤더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해요. 인텔에서는 SGX, 그다음에 뭐 AMD에서는 SME, 뭐 그다음에 ARM에서는 트러스트 존. 모든 CPU가 자기만의 그런 고유의 보안 아키텍처를 제공하는데 ARM에서는 트러스트 존. 두 개의 월드를 제공을 하는 거죠. 노멀 월드와 이제 시큐어 월드. 하나의 CPU에서, 하나의 피지컬 CPU에서 두 개의 월드를 제공해서 이제 이렇게 스위칭할 수 있도록. 사실 스위칭은 되게 간단해요. 비트, 어떤 그 시스템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거 비트 하나만 딱 세팅이 돼 있으면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월드 사이에. 그거 나중에 요거는 이제 강의를 할게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콜텍스 버전 7에서 쭉 다시 전에 보면 버전 7에서 보면 이제 콜텍스라는 그 이제 브랜드 네임을 써갖고 이제 CPU를 이제 라이선스를 주는데 세 가지 종류의 콜텍스 프로세서가 있어요. A, 그다음 R, 그다음에 M. 이걸 보면 이렇게 A,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중간은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가장 성능이 우수한 굉장히 빠르게 뭔가 애플리케이션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그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 정말 컨트롤의 목적이에요. CPU는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면 TV에 내장되어 있는 그 프로세서는 우리 리모컨에 그냥 반응하는 볼륨을 올려라 내려라 그러면 볼륨 올려줘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TV 컨트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가이드 어떤 채널에서 어떤 프로그램 지금 시청할 수 있는지 그럼 프로그램 가이드를 보여주고 그런 간단한 그냥 컨트롤 뭐 컴퓨테이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이제 컨트롤력 그런 역할을 하는 또 공장에서 뭐 로봇이 이렇게 막 뭐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로봇 암이 움직여서 자동차 조립을 한다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컨트롤 용도 얘는 그래서 로우 퍼포먼스 CPU R이 있는데요 얘는 리얼타임 프로세서 리얼타임 리얼타임이라고 하면 그 어떻게 또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외부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반응할 수 있는 딜레이 없이 그거에 이제 특화돼서 제공하는 이제 CPU예요. 콜텍스 암에서는 보통은 그 TLB 버추얼 메모리는 제공하지 않아요. 제공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페이지 폴트라는 게 나면 하드 디스크에서 이 메인 메모리로 해당 페이지 4KB 페이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하드디스크에서 갖고 오는 시간 이거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거든요. 보통 밀리세컨 정도 단위로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막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자동차에서 그럼 기다려 페이지 폴트 났어 지금 너 1ms 기다려야 돼 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차를 박아버리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냥 또 하나 예로 드는 게 리얼타임이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이제 와닿게 하기 위해서 그 미사일 그런 요격 시스템 이게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근데 얘를 갖다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엔타이 볼레스틱 미술. 노스 코리아에서 이제 이걸 딱 발사했다 하면 여기 안에 컴퓨터가 있겠죠? 컴퓨터가 있는데 이 타겟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막 방향도 막 바꿔 시시각각으로.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이 새로운 위치를, 요놈의 위치를 시시각각 계산을 해야 되는데 데드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마이크로세크 혹은 1 미리세크 안에 새로운 위치를 계산하지 못하면 이건 미스하는 거예요. 리얼타임. 요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바로바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여기서 공부할 거는 요 애플리케이션, 콜텍스 A, 콜텍스 A9이니까 요걸 공부한다. 예, 요거는 뭐 그냥 갤럭시 S4, 5에 그 콜텍스 A, 콜텍스 A7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015년에 나오는 갤럭시 S6에 요거 들어가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옛날에는 요때만 하더라도 13, 14년만 하더라도 32비트 프로세서 CPU가 스마트폰에 들어갔는데 한 요 정도부터 15년 그 정도부터는 이제 64비트 CPU가 이제 들어가 있죠. 지금 사시면 당연히 이제 64비트 ARM CPU가 들어가 있죠. 요거는 콜텍스 R하고 뭐 M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인데 하드웨어 블락 다이어그램. 요거는 버전 8, 버전 7. 이제 비교해 보시면 거의 뭐 비슷해요. 요 하드웨어 보면 CPU가 있고 얘도 CPU가 있고 버전 7, 버전 7 얘는 버전 8. 그리고 뭐 니온 플로팅 포인트 유닛 있고 여기도 뭐 니온 플로팅 포인트 유닛 캐시가 있고 캐시가 좀 이건 48K, 32K 뭐 좀 크고요. 그다음에 레벨 2 캐시도 있고 요거는 뭐 그 캐시 코히어런스라고 하는데 이 멀티 프로세서에서는 여기 지금 CPU가 1, 2, 3, 4, 4개 있잖아요. 4개 있고. 그럼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이 캐시 코히어런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거를 위한 이제 하드웨어가 있어요.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또 한참 또 걸리기 때문에 캐시 코히어런스에 대한 얘기. 그거는 이번 수업에서는 CPU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멀티 프로세서를 사용 안 하고 하나만 사용해서 어셈블리 프로그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이제 제가 그 암이라는 회사는 그 IP 비즈니스라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X축을 보시면 이쪽 여기서는 암 그 CPU 종류고 이 종류에 따라서 여기서 보면 얘는 요 암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는지 제공하면 이제 체크 그린색으로 체크 X면 제공 안 하는 거 썸 인스트럭션을 제공하는지 안 하고 어, 저젤 하드웨어 엔진을 제공하는지 그런 이제 요 표를 보시고 그 선생님들의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우리 지금 뭐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인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신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프로세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표를 보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암 인스트럭션 필요 없고 난 썸만 필요해. 성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가격이 중요해. 칩 하나가 싸야 해. 그래서 인베이스 시스템이 싸야 하기 때문에 썸2 인스트럭션만 제공하면 돼라고 하면 이걸 보고 암11을 쓸까 아니면 뭐 콜텍스 M0를 쓸까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아까 얘기했지만 IP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 수업에 사용하는 얘는 예,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제드보드에 있는 그 징크 7000이라는 디바이스 여기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콜텍스 A9 MP 요거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해요. 여기 표에 있는 암 인스트럭션도 있고 썸 인스트럭션도 실행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 MP 보면 다 그린이잖아요. 여기 그다음에 옵셔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우리가 IP 라이센스를 받을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니온 필요해?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 해줄게. 옵셔널. 플로팅 포인트 유닛 궤도. 근데 우리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 꼽혀. 다 이제 그 그린. 그래서 거의 모든 거를 우리가 다 실험해 볼 수 있다. 네, 얘는 뭐 음, 그 옛날에 나온 암부터 콜텍스 A15까지 대충의 아키텍처와 하드웨어 아키텍처. 컴퓨터 아키텍처 수업을 좀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이 파이프라인이 뭔지 좀 아실 텐데 뭐 하여튼 뭐 이렇다는 거. 스테이지 요 세 단계를 거쳐야 이제 인스트럭션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 반도체 기술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1.2 마이크로 그때는 뭐 한 동작 주파수가 33메가헤르츠. 지금은 뭐 기가헤르츠로 동작하잖아요. CPU들이. 벌써 뭐 콜텍스 A15부터 뭐 기가헤르츠. 반도체 기술은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22 나노미터. 마이크로하고 나노하고 하면 뭐 1000분의 1이잖아요, 이게. 마이크로 단위가 나노. 마이크로 나노. 대략 그냥 뭐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해보죠. 요거는 김창현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읽어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네. Abstraction. Abstraction helps us deal with complexity, high, hide lower level detail.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ISA, an abstract interface between the hardware and the low level software interface. 예, 아마 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추상화, 애브스트랙션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아이사 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 CPU 요걸 ARM CPU라고 하면 뭐 인텔도 뭐 상관없는데 굉장히 복잡한 CPU라고 그랬죠. 얘는. ARM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ARM이 제공하는 이 애브스트랙션 레이어인 인스트럭션들, 인스트럭션의 집합을 우리가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하고 셋이 집합이잖아요. 집합. ARM이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그걸 그냥 집합. 에디션 명령어, 빼기 명령어, 메모리 리드 명령어 그런 것들의 집합 다. 그걸 이제 아이사,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뭐 그것도 하나의 그 건물을 아키텍트 하는 것처럼 건물의 모양과 내부를 이 건축가들이 아키텍트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CPU도 인스트럭션도 명령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암이라는 회사, 인텔, AMD에서 걔네들이 아키텍트를 한다고 그래요. 명령어를 만드는 거지. 어떤 명령어가 좋을까? 그런 아키텍트를 한다고 그래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아이사. 그 아이사가 이제 아이사가 앱스트랙션 레이어고 이 명령어들만 알면 이제 얘를 완전히 내 맘대로 주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 걔를 어셈블리 프로그램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번 수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여기서 주로 할 거니까. 그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OS 애플리케이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컴퓨터가 제공하는 메모리 하이어라키인데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수업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아키텍처 수업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 어셈블리 프로그램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너무너무 쉽거든요.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이. 어, 이제 아키텍처 시간에 두 가지를 주로 이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요 인스트럭션을 얘기하고 어떤 특정한 CPU에 간단한 CPU에 왜냐하면 대학교 강의이기 때문에 복잡한 CPU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인텔 CPU 못 만들죠.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수업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CPU를 만드는 실습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CPU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리스크 5나 뭐 밉스 같은
간단한 CPU.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주로 이제 이거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뭐 불과 한 2, 3, 4, 5년 전부터 메이저 대학들은 다 이걸 이제 가르쳐요. 리스크 5. 굉장히 간단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암의 이제 그 아성을 막 위협하고 있는 이제 CPU예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콜텍스 M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쪽 시장을 점점 갖고 오고 있어요. 이제 얘가. 얘는 이제 오픈 소스, 얘도 오픈 소스예요. 얘는 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아무 라이센스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우리가 내고. 얘는 오픈 아키텍처예요. 오픈 아키텍처. 그러니까 누구든지 공짜로 예, CPU를 만들고 뭐 팔고 할 수가 있어요. 공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에서 벌써 이미 칩이 나오고 시스템이 나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예, 아까 그래서 그 컴퓨터 아키텍처 시간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인스트럭션을 CPU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얘가 제공하는 인스트럭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걔를 그런 인스트럭션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CPU. 어떻게 CPU를 설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CPU 내부 구조. CPU 내부 구조를 우리가 마이크로 아키텍처라는 말을 사용해요. 하드웨어의 구조, 내부 구조, 마이크로 아키텍처. 그래서 인스트럭션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이크로 아키텍처. 그렇죠? 얘를 얘를 실행할 수 있는 요 마이크로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실습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CPU를 만들었는데 그럼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냥 뭐 내가 컴퓨터를 만든 뭐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이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메모리 하이어라키에 대한 얘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의 성능은 이 메모리 접근에 의해서 굉장히 이 디펜던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얘가 느리기 때문에 하드 디스크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가 있고 메인 메모리도 CPU에 비하면 너무 느리니까 캐시가 있고 이렇게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있는 이유가 우리 데이터와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빨리 갖고 오기 위해서 CPU한테 빨리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CPU가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있는 이유 요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죠. CPU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메모리 컴포넌트들이 있는지 컴퓨터에 하드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메인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이 빨간색 박스 얘가 이제 프로세서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캐시가 세 개의 레벨로 돼 있어요.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 근데 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우리가 어셈블리 프로그램 할 때 얘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레지스터 파일. 우리 그 프로그램 할 때, 어셈블리 프로그램 할 때는 캐시는 안 보여요. 요거는. 캐시는 우리 프로그래머한테 안 보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메인 메모리에 우리 코드와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PU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 파일이에요. 제가 이제 간략화한 굉장히 심플리파이한 그 컴퓨터를 그리면 CPU가 있고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 암에서는 16개의 레지스터가 있어요. 암 버전 7에서는 R0부터 R15까지. 그 다음에 이제 ALU라고 해갖고 얘가 이제 더하기 빼기 그런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읽어와서 계산한 걸 다시 저장하고 이게 간략화된 CPU의 블락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게 메모리이고 메인 주기억 장치. 이 안에 이제 뭐 코드,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코드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코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명령어의 집합, 그러니까 뭐 에디션, 뭐 서브트랙션, 메모리 리드, 메모리 저장, 스토어, 브랜치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된 거죠. 이런 명령어들로. CPU는 얘를 코드를 하나하나 읽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캐시가 없어요. 프로그래머가 볼 수 있는 거는 메모리와 얘예요. 레지스터 파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 사실 컴퓨터 아키텍처를 뭐 잘 공부하셨으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데 혹시 컴퓨터 아키텍처를 제대로 혹은 너무 들은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거나 혹은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항상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코딩할 때. 그렇죠? CPU와 메모리,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우리 프로그램. 우리가 짤 프로그램. 그게 메모리에 담겨 있고 그다음에 CPU는 이 코드를 읽어서 실행하는데 ALU에서 뭔가 연산을 하려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1, 2 이런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 이 중에 코드에서 메모리 리드 명령어가 있어갖고 그런 이 메모리 리드 명령어는 이 데이터를 여기로 갖고 오는 또 다른 메모리 LDR 명령어는 이 데이터를 뭐 이렇게 갖고 오고 1, 2 그 다음에 더하는 명령어는 읽은 거를 이제 더하게 시키는 이렇게 다시 우리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요 이유는 뭐 다른 게 굉장히 많겠지만 얘한테 뭔가 계산을 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얘 굉장히 계산을 잘하거든. 빨리 하거든. 1초에 막 10억 개, 20억 개의 덧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덧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없어. 컴퓨터를 키면 요 레지스터 파일이라는 아주 작은 메모리거든요. CPU 내부에 있는 작은 메모리 컴포넌트. 이 안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 컴퓨터 리셋을 하면. 그러니까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 일로 갖고 와서 임시로 갖다 놓고 그다음에 계산시키고 그다음 또 계산 끝났으면 빨리 비워주고 왜 비워줘? 이거를.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와서 또 계산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프레셔스한 그런 리소스예요. 얘를 아주 잘 이용을 해야 돼. 우리가. 얘한테 계산을 시키기 위해서. 개수도 많지도 않아. 암에서는 16개밖에 없어요. 16개. 레지스터. 인텔이 몇 개 있을까요? x86. 32비트 인텔 CPU에서는 얘가 8개밖에 없어요. 8개. 데이터 8개밖에 저장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리스크5라는 CPU에서는 32개밖에 없어요. 32개. 그렇게 작은 이유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줘야 되거든요. 얘한테. 빨리빨리라는 건 고속으로 지금 얘가 지금 1초에 1 빌리언 10억 개. 얘는 지금 막 2GHz로 돌아가고 하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클락이. 그래서 데이터를 빨리빨리. 얘가 덩치가 아주 커버리면 여기서 데이터 빼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런 이유로 레지스터 파일은 굉장히 굉장히 작지만 엄청나게 중요하고 잘 이용해야 하는 이 하드웨어 컴포넌트예요. 지금 요거는 항상 머릿속에 두세요. 혹시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내가 처음 한다라고 하면 주기억 장치와 여기서 CPU 이게 이제 빨간색이 CPU고 그다음에 이게 노란 거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 이 안에 우리 코드와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데이터를 일로 갖고 와서 그다음에 여기서 뭐 계산을 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문수호 선생님. 예. 예.
Oh yeah, typical and essential instruction. CPU provides many instructions. It will be time consuming to study all the instructions CPU provides. They are essential and common instruction. Instruction categories, data processing instruction, uh, arithmetic and logic integer, memory access instruction, load and store, branch instruction. 예, 예. 이제 우리가 그 어셈블리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스트럭션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ARM이에요, 지금. ARM CPU가 제공하는 인스트럭션 셋을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여기 얘를 클릭하시면 요거 ARM 버전 7 아키텍처 레퍼런스 매뉴얼 AR이니까 애플리케이션 앤 리얼타임이겠네요. 그렇죠? AR 클릭하면 ESCA 얘를 한번 오픈해 보시면 페이지 수가 2700페이지가 넘거든요. 사실 얘가 이제 오피셜 그 다큐먼트이기 때문에 암에서 제공하는 얘만 공부하면 돼요. 얘만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너무 어렵다는 거. 무슨 뭐 이론적인 설명도 없고 그냥 어떤 명령어는 이렇게 동작 이거를 한다. 기계적인 설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은 이 매뉴얼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A8.8을 보면 이런 굉장히 많은 이제 인스트럭션들이 있죠. 여기 쭉 이제 뭐 알파베티컬 리스트니까 뭐 add, with, carry, 그다음에 이건 더하기, 브랜치, b, 뭐 이런 명령어들이 쫙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 많은 명령어를 다 공부해야 네가 프로그램 할 수 있어라고 하면 이건 진짜 괴롭죠. 몇백 개의 명령어를 다 공부해야지 이 어셈블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정말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저도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명령어들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럼 뭐가 필수적인 거야? 뭐가 필수적인 거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명령어예요. CPU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공해야 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모든 CPU, 인텔 CPU도 그렇고, 뭐 ARM도 그렇고, 밉스도 그렇고, 리스크5도 그렇고, 이런 종류의 인스트럭션을 제공 안 하면 그거는 CPU가 될 수 없어요. 세 가지 캐테고리인데 하나하나 한번 보죠. 데이터 처리 명령어. 쉽게 얘기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 명령어.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요놈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너무나 빨리 잘하기 때문에 데이터만 주면 얘가 굉장히 빨리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런 명령어들을 제공해야 돼요. 당연하죠. 더하기 명령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 빼기 명령어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데이터 처리 명령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리스메틱이라고 하면 사칙 연산. 그렇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로지컬 명령어라는 거는 그 AND 연산, OR 연산 뭐 그런 거거든요. AND, OR, exclusive OR. 뭐 이제 인베드 시스템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연산 좀 많이 해요. 뭐 IO 장치에서 값을 읽어와서 뭐 매스킹을 시켜서 어떤 비트를 딱 빼낸다든지 엔드 연산을 해서 딱 빼내는 거죠. 특정 비트. 그러면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 엔드 연산 같은 논리 그거는 그 필수적인 인스트럭션들이죠. 어셈블리 하기 전에 그냥 더하기, 빼기 정도만 그리고 엔드, 오어 정도만 이런 명령어구나 있구나 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뭐 몇 개 정도. 그 다음에
이걸 딱 보시면 됐어. 하나. 첫 번째. 뭐가 됐어요? 얘한테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그런 거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을 공부했어.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키면 얘를 키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정말 가비지밖에 없어요. 레지스터 파일. 근데 얘한테 뭐 그런 연산을 시키려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어야지 여기서 읽어오거든요. 데이터가 없어 근데 아무것도.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명령어가 필요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오는 하나하나 다는 아니고 하나하나 갖고 오는 명령. 그걸 우리가 메모리 리드를 한다고 그러죠. 메모리 리드 명령어. 혹은 로드 명령어. LOAD. 로딩 한다는 거죠. 트럭에다 로딩. 여기다가 데이터 로딩 한다고. 로딩. 그렇죠? 값을 로딩한다. 암에서는 LDR 명령 같은 게 있어요. LDR 인스트럭션. 그래서 일단 로딩을 했어요. 그리고 계산을 시켰어. 그러면 결과가 여기 저장돼 있어. 1 더하기 2를 했어. 1 더하기 2를 해서 3이 나왔어.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백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빨리 비워줘야 다른 데이터 로딩하고 또 계산시키고 막 해야 되거든. 몇 개 없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요거 저장하려면 이런 메모리 스토어 명령어가 필요하죠. 메모리 라이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토어 인스트럭션이라고 하고 메모리에다가 스토어 한다고. 그러니까 리드 라이트. 리드 명령어, 라이트 명령어. 로드 명령어, 스토어 명령어. 그걸 통칭해서 그냥 메모리 액세스 인스트럭션이라고 얘기해요. 메모리 액세스.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개만 공부하면 돼요. LDR 명령어는 워드 하나의 32비트 데이터를 일단 로딩한다. 왜냐면 이게 이제 32비트거든요. 32비트 아키텍처. 32비트 아키텍처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 이거. 모든 길이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이 32비트로 돼 있다고.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 32비트, 32비트, 32비트. 그러니까 요것도 32비트죠. 레지스터, 각각의 레지스터의 크기도 32비트. 여기는 32비트 데이터를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명령어는 뭐 32비트 데이터를 갖고 오는 명령어, 혹은 뭐 한 바이트를 갖고 오는 명령어. 몇 개만 공부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 인스트럭션은 모든 CPU가 제공해야 되고 갖고 와야 되니까 데이터를.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랜치 명령어인데 얘는 왜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 하이 레벨 랭귀지를 예를 들면 C 이런 거 우리가 짜잖아요. 같으면 얘를 해라. 아니면 이걸 해라. 더하기를 하고 아니면 빼기를 해라. 컨디셔널 스테이트먼트죠. 조건이 맞으면 얘를 하는 거고 조건이 안 맞으면 이 건너뛰고 얘를 건너뛰고 얘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브랜치 한다고 그러죠. 브랜치. 이렇게 건너뛰려면 저런 브랜치 명령어가 필요한 거예요. 뭐 if만 그런 게 아니라 또 while문도 그렇잖아요. while. 우리가 보면 이걸 계속 조건이 만족하는 한 얘를 계속 실행하다가 조건이 만족 안 하면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브랜치. 그다음에 뭐 케이스도 그렇죠. 케이스. 이 케이스 뭐 케이스에 따라서 뭘 하는 게 있죠. 쭉.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for문도 마찬가지잖아요. for문. 조건이 만족하는 한 이걸 계속 실행하다가 아니면 for를 빠져나가는 브랜치하는 이런 컨디셔널 엑스큐션을 위해서 브랜치 명령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세 가지 명령어는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열 몇 개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사실. 열 몇 개의 명령어 공부하면 웬만한 우리 프로그램은 다 짤 수 있는 거예요, 어셈블리. 그러니까 요거 말고 다른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은 어떤 이제 성능을 위해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이에요. 얘는 무조건 제공해야 해야 되고 CPU가 CPU 역할을 하려면 다른 명령어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명령어들이죠. 그래서 얘는 뭐 이제 하이 C 코드인데 이거를 짜서 인텔 머신에서 컴파일을 하면 머신 코드가 나오는데, 그렇죠? 1과 0으로 된 머신 코드가 나오는데 걔를 다시 디스어셈블을 하면 바이너리 파일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0101로 돼 있으니까 오픈해 봤자 막 그냥 가비지만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걔를 다시 디스어셈블 해보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3이라는 C 문장은 이런 명령어로 바뀌고, 인텔의 경우 x86 move 명령어 3을 해석을 하면 제가 3이라는 값을 이 메모리 위치에 어떤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예요. 3을 일단 저장하는 거. 두 번째는 9. 9를 이 변수에 저장 어사인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9를 어떤 메모리 위치에 또 저장하는 거. 3과 9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 3과 9가 어딘가 저장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더하기를 할 때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텔 그 인스트럭션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얘하고 같네요. 얘하고 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읽어와서 이 위치에서 읽어와서 어떤 레지스터에 갖고 오는 거예요. 얘는 EDX라는 레지스터에 갖고 오고, 두 번째는 얘하고 같잖아요. 얘가 그 메모리 위치에서 아마 여기서 갖고 오는 것이 또 EAX 레지스터에. 그 다음에 뭐 잘은 모르겠지만 딱 봐도 얘는 더하기 하는 것 같네요. add. 왜냐면 여기 더하기 시켰잖아요. 더하기.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뭐 EAX 레지스터에 저장. EDX와 EAX를 더해서 여기에 또 EAX에 저장하는 명령어예요. 뭐 이렇게 하여튼 인텔을 얘를 우리가 명령어라고 하고 인스트럭션. 얘는 그린색, 얘는 그 머신 코드. 요거에 해당하는 요 명령어에 해당하는 머신 코드. 네. 머신 코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수업인데 사실은 그 메모리에는 이제 이런 값들밖에 볼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걸 갖고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면 이거는 무브 명령어구나. 8B45F0 얘도 무브 명령어구나. 그런 걸 알아내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알아내는 거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 인스트럭션 포맷을 알면 이 거꾸로 하는 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코드를 짜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짜갖고 얘를 입력받으면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그러니까 아이다 프로 그런 데서 그런 걸 하는 거죠. 리버스 엔지니어링. 요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인텔 말고 암을 갖고 인스트럭션 포맷을 좀 보고, 아무래도 리버스 엔지니어링 수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얘는 뭐 암에 타겟팅해서 컴파일을 하면 그렇죠? C 코드가 있고 이제 암 머신에서 컴파일하거나 아니면 인텔 머신에서 이제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에서 인텔 CPU 거기서 크로스 컴파일을 하면 암을 타겟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코드가 나오고, 이게 이제 암 인스트럭션이에요. 이게 뭐 쉬프트 레프트 SLL이 쉬프트 레프트 로지컬 쉬프트 명령어 몇 비트 쉬프트 해라 간단한 명령어 더하기 해라 add R4 R2 그렇죠? 여기서 보면 뭐 R4 어떤 레지스터 R2 두 개의 레지스터를 더하기 해라 그런 명령어. 그 다음에 LDR 아까 말씀드렸던 LDR 그렇죠? 요거 메모리 리드 명령어 메모리 어떤 위치에서 읽어와라 별로 어디로 R10으로 R10 어떤 레지스터. 그 다음에 STR 스토어 메모리 라이트 그렇죠? 메모리 라이트. 그 다음에 마지막이 브랜치 엑시스라는 레이블로
여기는 없네요. 지금 스왑이라는 레이블밖에 없는데 엑시스라는 레이블로 브랜치 해라. 우리가 코드 짤 때 메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C 짤 때 메인 이렇게 쓰는데, 그죠? 메인. 요게 이제 레이블이죠, 뭐. 저 레이블. 저 뭐 스왑이나 엑시스나 그런 것처럼 요 레이블. 레이블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거죠, 사실은. 메모리 주소예요, 그냥. 여기에 메모리에 우리가 뭐 여기 메인이라는 레이블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주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메인 코드가 시작하는 거죠. 어떤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죠. 여기 메모리의 주소지 뭐 로케이션 이 위치. 그렇죠? 메인 펑션에 있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메인 펑션의 명령어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명령어의 위치. 걔가 이제 이제 레이블의 역할이죠. 그 레이블의 역할. 생각해 보세요. 왜 레이블? 그렇죠? 우리 레이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펑션 네임도 다 레이블이에요. 펑션 네임들. 수압. 얘를 컴파일하면 결국은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이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레이블, 수압이라는 이 레이블의 역할은 뭐냐면 이 명령어들이 쭉 있는데 첫 번째 명령어의 위치가 얘의 역할이에요. 수압이라는 게. 첫 번째 명령어.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컴파일하면 컴파일러가 하이레벨 코드를 이런 명령어들의 집합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원래 컴파일하면 여기서 그냥 바로 이 바이너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좀 더 세분화하면 그냥 컴파일러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어셈블러라는 게 이제 요 명령어를 기계어 이거에 해당하는 그런 기계어 0과 1로 된 기계어로 바꿔주죠. 왜 이렇게 되는 건지는 쉽죠, 아주. 암 회사에서 인스트럭션의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포맷. 그렇죠? 그 포맷에 맞는 그거에 맞는 그냥 그 코드죠. 다음 시간쯤에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아마. 지금 한번 나온 김에 숙제를 하셨으면 오늘까지 아마 듀인데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요 숙제를 하고 요 바이티스 그렇죠? 자이링스 바이티스를 실행하시면 우리가 이거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사용할 거거든요. 이클립스 환경이니까 항상 워크스페이스 그렇죠? 얘를 물어보잖아요. 요 설정한 워크스페이스에서 런치를 하시면 이제 그 예제 코드 내가 오늘 다른 수업에서 좀 한 건데 이런 예제 코드 컨트롤 S 세이브하고 바꾸면 그 다음에 얘를 컴파일 빌드 혹은 뭐 컨트롤 B 누르시면 바로 빌드 되거든요. 핫키 컴파일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간단한 어셈블리를 짠 거고 잘은 모르겠지만 더하기 하는 뭐 인스트럭션 뭐 메모리 리드하는 인스트럭션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근데 컴파일된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디버그에 요 엘프 얘를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자동적으로 디스어셈블까지 해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메인이라는 레이블이 있잖아요. 여기 레이블 그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죠. 서치를 한번 해보죠. 이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뀌었다기보다 머신 코드가 뭔지 여기서 컨트롤 F 메인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있네요. 애드
우리가 짠 add 그거는 이제 이 명령어는 이렇게 바뀌었어. 머신 코드로. 요거에 해당하는 머신 코드가 얘예요. 그리고 이 머신 코드는 요 위치에 있어요. 100584 위치. 메모리의 그 위치. 네, 요 머신 코드 인스트럭션. 이 머신 코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어쨌든 요걸로 환경 설정이 되셨을 거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우리 맘대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보드. 지난번 보드 다 픽업 하셨나요? 이 보드 픽업 하셨어요, 다? 바로 예. 이제 바로 이제 요걸 사용할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면 얘를 이렇게 딱 하시고 저는 뭐 전선 많이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전선은 뭐 전혀 무시하시면 되고 다른 용도로 좀 사용한 거라서 여기서 이제 그 튜토리얼 22페이지 다음부터 여기 살 필요가 없네. 여기 숙제에 여기 23페이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오면 이제 실험을 직접 해볼 수가 있잖아요. 테스트 드라이브 그 이클립스 바이트스 IDE 환경에서 만든 코드를 이제 여기다 다운로드하고 이제 명령어 하나하나씩 실행하면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는 여기 될 거예요. 여기. 요 메모리에. 요게 지금 요게 우리 메인 메모리거든요. 요거. 두 개, 요거. 이게 지금 메인 메모리예요. 512메가바이트. 그러니까 우리 코드가 여기에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코드. 이 코드가 요 코드, 컴파일된 코드가 아까 요 코드가 이 코드 요거 뭐 이런 코드 걔가 요 위치로 메모리 위치 요 위치로 다운로드 될 거예요. 제가 한번 그냥 해보면 여기서 디버그 컨피규레이션 뭐 세션을 하나 만드시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프로그램 FPGA 제가 아주 간단한 하드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하드웨어까지 같이 여기에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여기 다운로드 되고 소프트웨어는 아까 그 메모리에 다운로드 되고 어쨌든 별 할 거 없이 그냥 디버그 하시면 다운로드 지금 하죠. 여기 불이 싹 바뀌는데 그리고 여기서 딱 스탑을 해요. 여기서 그러고서 이제 이쪽을 보면 이 레지스터 여기 암에 아까 16개의 레지스터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있죠. 이렇게 보면 R0부터 R 이게 이제 12 SP가 13, 14, 15 PC가 15거든요. 그러니까 16개의 레지스터를 디스플레이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F5를 누르시면 명령어 하나씩 실행을 해요. 요거는 제가 한번 지웠으면 좋았을 걸. 아무 의미 없는 더하기네요. 왜냐하면 R3, R4가 이니셜라이즈 안 돼 있으니까. 더해봤자 뭔지 뭐 여기 뭐가 어떤 값이 있던 R3에는 0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 R4에는 3이 있고 두 개 더하면 뭐 R2가 3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F5 여기서 뭐 run 여기 요거 싱글 스텝 F5를 누르시면 제가 F5 여기 딱 스탑을 해요. 그러면 다시 아까 R2가 그렇죠? R2가 3으로 변했죠. 왜냐하면 더하기 명령어니까 아까 했던 게 R3 더하기 R4 그렇죠? 여기 0 더하기 3 해서 여기 R2 요거
여기 0, R3에 0이 있고 R4에 3이 있었으니까 더하면 R2가 3.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하나씩 실험하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역시 시간이 이것도 빨리 지나갈게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그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거든요. 뭐 그 세 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 인베디드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마지막은 뭐 서버 컴퓨터 뭐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시스크 리스크는 이 명령어를 만들 때 그 약자를 보시면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리듀스드 인스트럭션 셋 이 회사에서 명령어를 만드는 그 아키텍트라고 하잖아요. 명령어를 만드는 사람. 아키텍트가 어떤 필로소피, 어떤 철학을 갖고 명령어를 만드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과 리듀스 인스트럭션 셋.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인텔 머신은 시스크 머신이고 암은 이제 리스크 머신의 이제 종류, 하나의 종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명령어가 여기 그 말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명령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로 많이 드는 게 move s 명령어인데 인텔에서는 move string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가 뭘 하는 거냐면 하나 예를 들면 그 메모리에 있는 그런 스트링을 어떤 스트링 hello라는 스트링 예를 들면 hello 이거를 여기서 이 데스티네이션으로 소스에서 이 데스티네이션 위치로 옮길 수 있는 명령어예요. 우리가 이걸 하고 싶어. HELLO copy. 그 move s라는 명령어 한 명령어가 이걸 해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니까 사람한테는 뭐야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간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CPU가 하드웨어가 이 디지털 로직이 이 안에 있는 디지털 로직이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오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걸 해보면 얘가 move s라는 명령어를 이제 CPU가 이제 읽어와서 CPU가 스트링 카피를 하네. 어디서부터 어디로? 그럼 이제 source 이 위치에서 어떤 이 위치로 카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해야죠. 처음에 요 H부터 시작해서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그러면 첫 번째 얘를 읽어와서 하나의 바이트를 읽어오고 그다음에 이걸 저장을 해야 돼. 읽어오 저장. 그 다음에 이 위치, 어드레스를 증가시켜. 플러스 1만큼. CPU가 자동적으로 하드웨어가 디지털 로직이. 그 다음에 얘를 카피해 오고 또 그거를 얘도 플러스 1 된 위치에 저장을 해요. 2. 그거를 5번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언제 끝내야 되는 것도 지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 5개 카피. 이거는 이 CPU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시스크 인스트럭션의 하나의 좋은 예고. 그럼 리스크 인스트럭션은 어떻게 하길래? 리스크 인스트럭션은 각각의 오퍼레이션을 하는 명령어가 따로 하나씩 존재해. 예를 들면 얘를 H자를 읽어오는 명령어. 이게 암에서는 LDR, 메모리 리드, 바이트. 요거 읽어오는 명령어 따로, 저장하는 명령어 따로, 스토어, 바이트. 그 다음에 어드레스 증가시키는 명령어 따로, 더하기, add. 얘도 add. 이런 명령어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갖고 이 스트링 카피를 하는 거죠. 각각의 명령어는 아주 이 간단한 유닛 요거
스몰 유닛 잡을 하는 거죠. 그거를 조합해서 이제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스크 명령어는 시스크 명령어를 사용하면 메모리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우리 코드가 굉장히 작아. 그럴 거 아니에요. 무브 명령어 하나가 카피를 해주니까 무브 명령어 여기 딱 하나만 있으면 무브 S 하나만 있으면 이 전체를 해주네. 하지만 리스크는 LDRB, STRB, add 또 add 뭐 이런 명령어들을 막 조합을 해야만 해야 되니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메모리 풋프린트가 커지잖아.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고 시스크는 하지만 하드웨어 설계가 복잡해. 시스크는 이건 장점이지만 하드웨어가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이 설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하지만 리스크는 하드웨어가 간단하죠. 간단한 일을 하니까. 예, 이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암은 이제 리스크 명령어의 리스크 머신이다. 그다음에 뭐 넘어가고 4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게 또 자, 오늘 아닌가요? 15분부터 45분부터 시작했죠? 헷갈리네 갑자기. 15분까지죠. 8시 15분. 야, 시간 남았네. 다행히. 저는 8시까지인 줄 알고 막 그냥 빨리 이거 막 깜짝 놀랐네. 예, 그러면 진짜로 이제 진짜 중요한 거를 좀 얘기를 해보죠. 이제부터. 이게 이제 암 레지스터예요. 예. 암 레지스터. 그래서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암 버전 7에서는 이 동작 모드라고 하는데 유저부터 우리가 인터럽트, 패스트 인터럽트 모드까지 9개의 동작 모드가 있어요. 그 유저 모드,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모드, 그다음에 인터럽트, 패스트 인터럽트 모드 이렇게 모드가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해요, 사실은. 왜 당연하냐면 우리 리눅스 머신을 생각을 해보면 그 리눅스에 그 슈퍼바이저, 어드민이 있잖아요, 어드민. 그리고 일반 유저가 있고 그걸 어떻게 나눠? 이 컴퓨터 우리 리눅스 깐 사람 그리고 그 루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어드민이잖아요. 어드민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시스템의 모든 거를 그냥 내가 관장을 하고 내가 원하는 툴은 다 인스톨할 수 있고 막강한 파워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프리빌리지라고 하거든요. 특권, 프리빌리지. 그거를 그럼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그 프리빌리지를 나누는 그런 메커니즘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구별을 할 수가 없죠. 뭐 소프트웨어가 이게 유저 모드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아니면 정말 어드민 그 프리빌리지 레벨, 높은 프리빌리지 레벨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구별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해? 하드웨어에서 어떤 그런 비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이 동작 모드로 그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프리빌리지를. 그러니까 유저 모드는 정말 유저. 리눅스의 그냥 유저처럼 굉장히 제한돼 있어.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얘는 그 외의 모드는 우리가 프리빌리지 모드라고 그래갖고 여기 하나 보면 여기 이 표가 요게 이제 그거예요. 프리빌리지 레벨. 유저 모드는 PL0, 프리빌리지 레벨 0고 그 외에는 프리빌리지 레벨 1 혹은 2. 그래서 프리빌리지 레벨 1, 2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요 레지스터 예를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CPU에는 이런 제너럴 퍼포스 레지스터 말고도 아주 사실은 레지스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얘는 General Purpose Register, 일반 목적. 유저도 얘를 사용해요. 사용해야 뭔가 뭐 애플리케이션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스템 레지스터들이 있거든요. 시스템 레지스터. 이거는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레지스터예요. 유저는 이런 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시스템 이 OS의 동작을 위해서 뭔가 제공하는 레지스터들이 꽤 있거든요. 관리자만이 건드릴 수 있는 레지스터들. 그러니까 PL1 이상이 돼야만 얘네들을 건들 수 있어요. 하나 얘는 뭐 인터럽트 서비스,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을 뭐 유저가 막 지가 맘대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 어드민이 만들어주고 만든 그 테이블,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 메모리에 있고, 시스템 레지스터. 어떤 시스템 레지스터는 암에서는 V 바거든요. 벡터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 벡터. 얘가 얘 위치를 딱 이제 시작 위치를 프로그램하게 되는 거죠. 이 위치가 1이라고 하면 1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페이지 테이블. 우리가 버추얼 메모리를 이제 버추얼 메모리 구현을 할 때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한데,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 어떤 레지스터는 요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위치. 트랜슬레이션 TTBR이라고 하는데, 트랜슬레이션 테이블 베이스. 이런 시스템 레지스터들이 꽤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 레지스터들은 유저 모드에서는 건드릴 수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뭐 IO 장치, 그런 레지스터들, 그런 거를 막 건드리면, 아무나 막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프리빌리지를 나눠줘요. 우리 뭐 암뿐만이 아니라 모든 CPU가 마찬가지예요. x86, 인텔. 우리가 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링 0, 링 3. 이런 링이라는 거, 이것도 뭐 결국은 비트, 두 개의 비트로 구별을 하거든요. 0, 0, 1, 1. 요 비트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에 따라서 프리빌리지가 링 3냐 링 1이냐. 프리빌리지. 리스크 5도 마찬가지고 모든 CPU가 그런 프리빌리지 레벨을 제공을 해요.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어드민과 유저를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9개의 이제 프리빌리지 레벨, 9개의 오퍼레이션 모드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그 모드에서는 볼 수 있는 레지스터가 16개, 100개밖에 없어요. 유저 모드에서는 얘 16개. R0부터 R15까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요. 화이트, 블랭크. 블랭크들은 이 동작 모드에 상관없이 같은 레지스터들을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모드 예를 들면 똑같은 유저 모드에서 사용하는 거 똑같은 그 레지스터, 그 레지스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동작 모드에 상관없이 R0는 똑같은 걸 다 사용해요. R1도 똑같은 걸 다 사용해요. 동작 모드가 스위칭 돼도 그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글자 써 있는 거, 얘만을 위한 레지스터예요. 그러니까 이건 FIQ는 Fast Interrupt거든요. Fast Interrupt 모드를 위한 레지스터, 자기 전용 레지스터야. R8부터 R12까지. 그러니까 동작 모드가 유저 모드에서 FIQ로 스위칭이 되면, 그러면 R0부터 R7까지는 그놈이 그놈. 그대로 그냥 이걸 똑같이 보고, R8부터 R12까지는 새로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딱 완전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따로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따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SP, 스택 포인터라고 얘기하는데,
SP와 링크 레지스터는 거의 모든 동작 모드마다 전용으로 따로 하나씩 있어요. FIQ에 R13, R14 따로, IRQ 모드에 자기만의 고유, 유저 모드에 자기만의 고유. 스위칭이 되면 물리적으로 아예 다른 레지스터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동작 모드에서는 항상 16개, 요거 16개, 16개. 어버트 모드에서 16개. IRQ 16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요거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요거 한번 읽고 지나가죠.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파워포인트 그대로 글로 써놓은 거니까 이거는 장경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unbanked register R0, R7, each of them refer to the same 32bit physical register in all processor modes. They are completely general purpose register with no special use implicit by the architecture. banked register R8, R40, R8, R12 have no dedicated special purpose. FIQ mode has dedicated register for fast interrupt processing. R13 and R14 dedicated for special purpose for each mode. 네. 지금 뭐 말씀드린 거를 글로 이제 표현한 건데 여기서 그 R0에서 R7은 보시면 동작 모드에 상관없이 FIQ 포함해서 항상 같은 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요 같은 8개. 그걸 unbanked register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R8에서 R14는 banked. 스위칭이 되면 동작 모드가 바뀌면 물리적으로 다른 레지스터를 액세스하니까. 특히 FIQ R8부터 R14까지. R13, R14는 거의 모든 동작 모드에서 자기만의 레지스터를 갖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럼 몇 개의 레지스터가 있나를 보면 실제 카운트 해보면 되죠. 16개. 실제로 물리적으로 몇 개 있나 16개, 요거 17, 18, 19, 20, 21, 22, 23 이렇게 카운트 해보시면 여기 그 글자가 있는 박스들만 카운트 해보시면 그게 물리적으로 있는 레지스터의 개수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동작 모드에서는 16개만 볼 수 있다. 16개. 이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16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3개는 아주 그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용도가. 어떻게 용도가 정해져 있냐면 R15는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PC는 뭐 너무나 중요한 레지스터죠.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혹시나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비전공자분이 계실까봐 CPU 여기 암에서는 이게 그 R0부터 R15까지 있는데 R15의 다른 이름은 PC 프로그램 카운터 PC 다른 이름 PC라고 써도 되고 R15라고 써도 돼요. 우리 프로그램 할 때. 근데 뭐 PC라고 쓰는 게 좀 인투이티브 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우리 여기 메모리에 0번지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간다고 하면 그냥 제가 아무거나 그냥 막 쓸게요. 에디션 명령어, 빼기 명령어, 뭐 LDR. PC의 요 위치가 요거라고 하면 여기 1이라고 돼 있다. 첫 번째 명령어의 위치.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PC가 가리키는 위치에서 명령어를 CPU는 읽어오죠. 프로그램 카운터. 그렇죠? 프로그램 카운터의 위치에서 프로그램 카운터 가리키는 하면 좀 더 헷갈릴 수도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의 위치, PC 위치, 프로그램 카운터의 위치. 이게 1000번지라고 하죠. 1000번지. 1000이라고 돼 있다. 그럼 그 위치에서 그 위치에 있는 명령어를 갖고 와서 CPU는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고 이제 자동적으로 얘를 증가시켜. 얼마큼? 4만큼. 그러니까 1004가 되겠죠. 이게 1004. 그러니까 자동 증가해서 그러면 얘니까 두 번째 명령어를 갖고 와서 실행하고 프로그램 카운터 역할이죠. 이게 PC. 그러니까 명령어를 갖고 올 때 어느 위치에 있는 명령을 갖고 와야 되는지를 CPU가 알아야 되잖아요. PC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 위치, 그 위치에 있는 그 명령어. PC. 그 모든 CPU가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R13 먼저. R13의 다른 이름은 R13. 얘는 스택 포인터. 프로그램 할 때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지만 얘를 쓰는 게 좀 더 좀 편하겠죠, 사람이. 스택 포인터. 우리 프로그램을 짜면 특히 하이 레벨 랭귀지로 스택은 뭐 그냥 수시로 접근을 해요. 스택은 뭐냐면 메모리에 어떤 특정 에리어를 우리가 이제 스택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KB 스택. 1KB, 요 공간은, 요 메모리는 내가 스택 용도로 쓸 거야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스택의 처음 시작 주소를 이제 우리가 이니셜라이즈를 해요. 여기다가 R13.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값을 푸시하고 값을 푸시하는 거죠. 값을 푸시하고 그럼 스택 포인터가 이제 이렇게 바뀌고 뭐 끝나면 다시 팝하고 다시 이렇게. 하이레벨 코드를 짜시면 C 코드를 짜면 이 스택을 수시로 써요. 수시로. 이렇게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모든 CPU에서 특정 레지스터를 스택 용도로 아예 그냥 지정을 해요. 예, ARM뿐만이 아니라 인텔도 마찬가지고 인텔은 ESP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 ESP. 이름도 뭐 똑같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 리스크5에서도 리스크5 X2 레지스터가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예요. X2 레지스터. 그러니까 모든 CPU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CPU만 제대로 알면 뭐 사실은 다른 CPU는 공부하기가 너무 편해. 하나의 CPU를 공부할 때 얘가 왜 필요한 걸까? 왜 스택 포인터라는 거를 이렇게 특별히 지정을 했을까? 라는 거를 생각하고 하이 레벨 랭귀지 우리 컴파일하면 스택을 이렇게 많이 이 스택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많구나. 그거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하나를 전용으로 지정을 해놓고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거예요. 그래서 R13은 이제 스택 포인터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또 R14 얘의 다른 이름은 링크 레지스터. 얘는 링크 레지스터. 얘 용도도 거의 모든 CPU가 똑같아요. 다. 링크 레지스터의 용도는 그 함수 콜, 펑션 콜을 할 때 예를 들면 메인
메인에서 우리가 foo라는 함수를 펑션 콜을 한다고 하면 foo라는 함수가 어딘가 있고 이거잖아요. 요걸 실행을 다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리턴. foo 함수 바로 다음 줄로. foo 함수를 콜한 다음에 돌아올 곳의 주소. 요 위치. 돌아올 곳의 주소. 얘를 2라고 할까요, 그냥? 돌아올 곳의 주소가 여기 저장돼. R14. 링크잖아요. 링크 레지스터. 돌아올 곳의 주소. 함수 콜을 할 때는 우리가 branch and link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거든요. 암에서는 branch. 아까 말씀드렸던 branch. 그렇죠? 아까 if문을 혹은 for문 같은 거를 구현하기 위한 branch인데 함수 콜을 할 때도 branch 명령어. 근데 bl이라는 걸 사용하면 돌아올 곳의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해요. lr. 예, 오늘은 예, 요 레지스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5분이라서 다음 수업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VM 게스트 PC에서 안 될 거 VM 게스트에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 VM 게스트에서 얘를 레코그나이즈 하나요? 얘를 우리가 요 있잖아요. 요 USB 요거 지금 요게 저 유아튼지 JTAG인지 헷갈린데 하나는 우리가 다운로드 용도, 뭘 다운로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여기다 다운로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하나의 커넥션은 요 커넥션은 UART 커넥션으로 사용하거든요. 근데 VM으로 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얘를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비바도가 VM이 아니고요. 이거 지금 제가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요거 제가 PC가 따로 있어요. 2대 뭐 지금 제 사무실에 컴퓨터가 좀 많은데 다른 머신으로 리모트 데스크탑 연결을 한 거예요. VM이 아니라. 예. 예. 얘는 또 툴이 너무 헤비하기 때문에 그게 VM에서 실행하려면 좀 막 버벅 거릴 거예요, 아마. 굉장히 헤비한 이 툴이에요. 예. 네.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그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